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했다. 그러나 이설이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은 이 거대한 유리벽 너머의 화려함과는 철저히 분리된 좁고 고단한 현실의 연속일 뿐이었다. 진성그룹 기획조정실의 말단 사원, 그것이 그녀의 이름 앞에 붙는 유일한 수식어였다. 매일 아침 그녀는 옥탑방의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에 몸을 일으켜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상사의 질책을 묵묵히 견뎌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꼬박 이틀 밤을 새운 그녀의 몸은 청은망은이었다. 피로에 지친 그녀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탕비실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마주친 것은 동료들의 날카로운 눈초리와 은근한 따돌림뿐이었다. 지방대 출신의 변변한 배경도 없는 그녀는 이 거대한 조직의 투명 인간과도 같았다. 누구도 그녀의 노력과 실력을 알아주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되었다. 그때였다. 아래층 직원 화장실이 수도관 파열로 폐쇄되었다는 공지가 떴다. 피곤에 절어있던 서리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복도에 서 있는 그녀에게 평소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김 부장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이설이 씨 정급하면 44층으로 가보지 그래. 회장님 전용 화장실. 경치가 그렇게 좋다던데. 명백한 조롱이었다. 감히 어느 직원이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있겠는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서리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굴욕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래, 까짓것. 어차피 내일 당장 잘릴지도 모르는 인생, 평생 구경도 못 해볼 그곳을 딱 한 번만이라도 구경이라도 해보자. 오기가 발동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비상계단을 통해 최고 경영진 전용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44층에 도착하자 전혀 다른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고요함 속에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아로마 향 발소리를 모두 집어삼키는 푹신한 카펫, 그리고 벽에 걸린 유명 화가들의 추상화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서리는 숨을 죽인 채 CEO 개인 집무실 옆에 위치한 파우더룸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서리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다. 건식과 습식이 분리된 넓은 공간 반짝이는 대리석 세면대 위에는 처음 보는 브랜드의 고급 어메니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홀린 듯 창가로 다가가 욕조에 걸터 앉았다. 따뜻한 물을 틀자 욕조 옆에 놓여있던 액체 비누가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의 손에 조금 덜어 물의 푼이 풍성하고 향기로운 거품이 순식간에 피어올랐다. 서리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손으로 거품을 휘저었다. 작고 투명한 비눗방울들이 몽글몽글 피어올라 공중으로 떠다녔다. 야경의 불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비눗방울들은 마치 그녀의 서러운 꿈 조각들 같았다. 그녀는 잠시 고된 현실을 잊고 동심으로 돌아가 비눗방울을 불며 천진하게 웃었다. 코끝에 내려앉은 거품을 보며 킥킥거리기도 했다. 이 짧은 순간만큼은 그녀는 진성그룹의 초라한 직원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였다. 한편 같은 시각 강지훈 대표는 지독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방금 끝난 임원회의에서 그는 자신이 추진하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박만식 부회장을 위시한 보수적인 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또다시 보류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선친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은 지 2년. 그는 회사의 낡은 관행과
내부의 부패를 뿌리 뽑고 진성그룹을 새롭게 바꾸려 했지만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힌 기분이었다. 특히 박만식 부회장은 선친의 오른팔이었던 인물로 회사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그의 세력은 젊은 총수인 지훈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었다. 지훈은 박 부회장이 주도하는 대규모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무언가 비리가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물증을 잡을 수가 없었다. 회의 내내 은근한 미소로 자신을 압박하던 박 부회장의 얼굴을 떠올리자 지훈은 숨이 막혀왔다. 그는 무거운 머리를 흔들며 집무실을 나섰다. 서류 더미에서 잠시 벗어나 머리를 식힐 곳이 필요했다. 그가 향한 곳은 집무실에 딸린 개인 파우더룸이었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기에는 그곳만 한 곳이 없었다. 묵직한 원목문을 별 생각 없이 밀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공간에 낯선 여자가 있었다. 그것도 그의 욕조에 걸터앉아 한가롭게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었다. 침입자인가? 아니, 그보다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여자는 검은색 정장 스커트 차림 그대로였다. 그녀의 머리 위로 손끝에서 피어난 비눗방울들이 야경을 배경으로 영롱하게 떠다녔다. 여자는 공중에 뜬 비눗방울 하나를 손가락으로 톡 터뜨리며 아이처럼 맑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이 적막한 공간에 울리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지훈이 문을 여는 소리에 여자의 웃음이 뚝 멎었다. 그녀의 동그란 눈이 경악으로 물들며 그에게 고정되었다. 마치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사슴처럼 겁에 질린 채 굳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녀의 코끝에 붙어있던 작은 거품 방울이 톡 하고 터졌다. 정적이 흘렀다. 수십억짜리 계약을 앞둔 협상 테이블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강지훈의 냉철한 이성이 처음으로 마비되는 순간이었다.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경비팀을 불러야 할까?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잠겨 있었다. 설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매일 아침 전 직원 조회 영상에서나 보던 진성그룹의 절대군주 강지훈 대표였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변명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저는 그러니까 설희는 말을 더듬었다. 아래층 화장실이 고장났다는 말, 김 부장의 조롱. 그래서 오기로 올라왔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떤 변명을 해도 비참해질 뿐이었다. 차라리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해고를 기다리는 편이 나았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푹 숙였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훑어보았다. 값싼 기성복 정장 며칠 밤이라도 센 듯 피곤해 지친 얼굴. 그러나 잔뜩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고개를 숙인 그녀의 까만 정수리에서는 이상한 꼿꼿함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방금 전까지 이 절망적인 공간을 채우고 있던 그녀의 순수한 웃음과 영롱한 비눗방울의 잔상이었다. 그는 늘 음모와 배신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만 상대해왔다. 그의 세상은 치밀한 계산과 냉정한 논리로만 움직였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모든 논리를 파괴하는 비합리적인 존재였다. 그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 태평하게 비눗방 놀이를 하고 있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메마른 그의 감성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설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이곳이 어딘 줄 알고 들어온 거지. 지훈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질책 대신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설희는 용기를 내 고개를 들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영상에서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깊은 눈동자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래층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네. 김 부장이 가보라고 했다고. 네. 서리의 눈이 커졌다. 그가 어떻게... 지우는 희미하게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비웃음이라기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김동진 부장, 박만식 부회장의 라인을 타며 온갖 아첨과 횡포를 일삼는 인물. 그가 이런 유치한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혔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짐작이 갔다. 그리고 이 여직원은 그 조롱에 정면으로 응수한 것이다.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하게 혹은 놀라울 정도로 대담하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그녀의 뒤로 펼쳐진 야경을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몇 개의 거품 자국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이 기묘한 침묵 속에서 서리는 거의 질식할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우는 그저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다. 정리하고 나가. 그것이 그가 남긴 말의 전부였다. 분노도 징계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묵직한 문이 닫히고 서리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꿈을 꾼 것일까? 하지만 심장의 격렬한 고동과 온몸에 흐르는 식은땀이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짧고 달콤한 반란은 그렇게 최악의 형태로 막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해고 통보뿐일 터였다. 서리는 허탈하게 웃으며 욕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비눗방울이 남긴 무지갯빛 꿈은 산산조각 났고 차갑고 비정한 현실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파우더룸을 나온 지우는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의 두통은 사라졌지만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했다. 기획조정실 이설이, 그 직원에 대해 알아봐. 전부 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다시 한번 창밖을 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중 유독 작게 반짝이는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듯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의 코끝에서 터져버린 작은 비눗방울도.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설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좁은 옥탑방의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악몽처럼 생생했다. 강지훈 대표의 차가운 눈빛,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감싸던 그의 무거운 그림자까지.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손톱을 물어뜯었다. 오늘 아침 그녀의 책상 위에는 분명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전에 보안팀 직원이 와서 짐을 쌀 시간도 주지 않고 자신을 끌어낼지도 모른다. 온갖 비참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이 직장을 잃으면 당장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감당하며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눈앞이 캄캄했다.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잠깐의 오기와 반항심이 불러온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지옥 같은 출근길이었다. 발걸음은 청은망은이었고 회사의 정문은 마치 단두대처럼 느껴졌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러나 책상 위는 깨끗했다. 해고 통지서 같은 것은 없었다. 에어이 이설희 씨, 어젯밤에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와. 김 부장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설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 꾀병이 아니고. 김 부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훑어보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그는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오늘까지 이 데이터 전부 정리해서 보고서 올려. 내일 아침 회의 자료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마. 그것뿐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평소보다 더 가혹한 업무 지시. 서리는 어안이 벙벙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강지훈 대표는 그녀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렸거나 혹은 그저 하찮은 해프닝으로 넘겨버린 모양이었다. 안도감과 함께 미묘한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의 세상에서 그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긴장을 풀기에는 일렀다. 바로 그때 총무팀 직원이 다가와 그녀에게 말했다. 이서리 씨, 44층 비서실에서 이 서류 좀 대표님께 직접 전달해달라고 하시네요. 44층.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서리의 혈색이 하얗게 변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서류는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된 시험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찾은 44층은 여전히 비현실적인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녀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대표 집무실로 향했다. 어제 그 일이 있었던 파우더룸 앞을 지날 때 그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한쪽에 놓인 거대한 관엽 식물 화분 아래 무언가 금속성의 물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아주 작고 세련된 디자인의 은색 USB 메모리였다. 서리의 첫 반응은 외면이었다. 못 본 척 지나가야 한다. 이곳의 물건은 무엇 하나 평범한 것이 없을 터. 괜히 건드렸다가는 또 다른 공영에 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면, 대표의 것이라면 이대로 두었다가 청소하는 분이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기라도 한다면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몸을 숙여 USB를 집어들었다. 손안에 든 USB는 차갑고 묵직했다. 일단 주었으니 비서에게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비서실로 향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비서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대표 집무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을 두드릴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USB를 자신의 정장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일단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비서에게 전달하거나 익명으로 분실물 신고를 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후에도 주머니 속 USB의 차가운 감촉은 계속해서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식사를 거르고 회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PC방으로 향했다. 이대로 돌려주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최고 보안 구역인 44층 복도에 이렇게 중요한 물건처럼 보이는 것이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단순한 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PC방 구석자리에 앉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몇 개의 폴더가 나타났지만 예상대로 모두 강력한 암호가 걸려 있었다. 역시 보통 물건이 아니었다. 실망감에 USB를 제거하려던 순간 그녀는 암호가 걸리지 않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프로젝트 템플럭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엑셀 파일이었다. 아마도 작업 중에 임시로 저장해놓고 암호 설정을 잊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많은 숫자와 알 수 없는 코드들로 가득한 장부였다. 날짜, 입금처, 출금처 금액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언뜻 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데이터의 나열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리는 학창시절부터 숫자와 데이터 분석에 비상한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웨스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진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 대규모 건설 사업 베스타 프로젝트. 박만식 부회장이 총괄 지휘하는 사업이었다.
그녀는 파일의 내용을 자신의 노트북에 복사한 뒤 미친 듯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코드 회사명 금액의 흐름, 그녀의 뛰어난 기억력과 분석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이 암호 같은 장부의 패턴을 읽어냈다. 이것은 비자금 장부였다. 베스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의 이름으로 위장된 유령 회사들. 그리고 그 회사들을 통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후 단 하나의 계좌로 모이고 있었다. 그 계좌의 예금주는 BSM이라는 이니셜로만 표기되어 있었다. 박만. 식서리의 머릿속에서 세 글자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회사의 명운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범죄의 증거였다. 이 USB를 떨어뜨린 사람은 누구일까? 박만식 부회장 측의 인물일까? 아니면 그의 비리를 추적하던 누군가일까? 어젯밤 CEO 파우더룸 앞에서 주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강지훈 대표가 그 시각 강지훈 대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설이 사원지방 국립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입사 후 3년간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으며 업무 평가는 상위권이지만 대인관계나 라인이 없어 주요 프로젝트에서는 계속 배제되어 왔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며 어머니는 지병이 있으십니다. 현재는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과 어머니의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고 내용은 평범했다. 이 거대한 조직의 수많은 셔츠 칼라 중 하나. 특별할 것도 모난 곳도 없는. 하지만 지우는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고단한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그녀가 왜 그런 돌발 행동을 했을까? 단순히 김 부장의 조롱에 대한 반항심이었을까? 그는 어젯밤 마주쳤던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았던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마치 이 거대한 빌딩 숲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도 겹쳐 보였다. 그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른 보고를 올렸다. 대표님, 박 부회장님, 라인의 내부 정보원이 어젯밤부터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연락두절,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 정보원은 박 부회장의 비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인물이었다. 접선 장소는 어젯밤 바로 이 44층의 비상계단이었다. 어젯밤 마지막 통화에서 거의 다 왔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어젯밤 자신이 파우더룸으로 들어가기 직전 복도에서 누군가 황급히 사라지는 듯한 기척을 느꼈던 것. 그리고 파우더룸에서 마주친 이설이. 혹시 그녀가 무언가를 본 것은 아닐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정보원이 가져오기로 했던 증거.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장 어젯밤 44층 복도 CCTV 전부 확인해. 한편 설이는 옥탑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이 물건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 이것을 경찰이나 언론에 제보해야 할까 하지만 상대는 진성그룹의 2인자 박만식 부회장이었다. 증거를 넘기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덮어버릴 수도 없었다. 이 거대한 부정을 외면하는 것은 그녀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은 가난이었지만 동시에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꼿꼿한 자존심이기도 했다. 그녀의 눈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위험하지만 정의로운 길, 다른 하나는 안전하지만 비겁한 길.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선택들은 언제나 그녀를 더 힘든 길로 이끌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삶이 걸린 문제가 아니었다. 밤이 깊어졌다. 설희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USB를 다시 노트북에 연결하고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수신인 칸에 그녀는 단 하나의 주소를 입력했다. 진성그룹 내부 고발자 제보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오직 한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는 CEO 직속 이메일 주소였다. 이메일의 보내기 버튼 위에서 이설희의 손가락이 허공을 맴돌았다. 모니터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이 작고 네모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평범했던, 비록 고단했지만 예측 가능했던 삶은 끝장날 것이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전포고였다. 상대는 거대한 성체의 제왕이었고 자신은 성벽 아래 이름 없는 들풀에 불과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클릭했다.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극심한 공포와 함께 아주 희미한 해방감이 찾아왔다. 언제나처럼 도망치고 외면하는 대신 처음으로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즉시 PC방 컴퓨터의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자신의 노트북에 복사해 두었던 파일의 흔적까지 완벽하게 지웠다. 이제 그녀의 무기이자 유일한 보험은 주머니 속에 작은 USB 메모리뿐이었다. 다음 날 회사는 가시방석이었다. 모든 소음이 그녀를 향한 경고처럼 들렸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동료가 그녀의 자리 옆을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었지만 등 뒤로 쏟아지는 모든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보낸 익명의 메일은 거대한 바다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어쩌면 그는 메일을 읽지도 않았거나 혹은 스팸으로 치부해버렸을지도 모른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려던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집무실에서 부서진 CCTV 하드 드라이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정보원이 사라진 시점의 영상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다. 박만식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분노로 턱의 근육이 단단하게 뭉쳤다. 모든 것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대표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보안 메일함에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안 메일함. 회사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아는 그의 개인 통신 채널이었다. 지우는 무심코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메일의 제목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발신인카. 제목 베스타 프로젝트의 그림자에 대하여.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지극히 간결했다. 베스타 프로젝트의 숨겨진 장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회신 주십시오. 그리고 첨부된 것은 암호화된 파일 하나. 지훈이 파일을 열자 검은색으로 대부분이 가려진 문서의 일부가 나타났다. 하지만 가려지지 않은 몇 줄의 숫자와 코드만으로도 그는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자금 장부의 일부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정보원의 증거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발신인은 지극히 신중하고 영리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넘기지 않고 작은 조각만으로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 미끼를 섣불리 물었다가는 모든 것을 놓칠 수도 있었다. 그는 즉시 사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에게 연락했다. 추적이 불가능한 완벽한 익명의 통신 채널을 만들어. 지금 당장. 그날 밤 설희는 낡은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한 통의 답신을 확인했다. 발신인은 J였다. 내용은 간단한 암호와 함께 보안 메신저 앱을 설치하라는 지시였다. 그녀는 즉시 편의점으로 달려가 현금으로 선불폰을 구입했다. 떨리는 손으로 앱을 설치하고
제이가 보내온 코드를 입력하자 대화창이 열렸다. 제이 데이터를 확인했다. 원본이 필요하다. K, 원본의 대가는 나의 절대적인 신변 보장이다. 제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직접 만나야겠다. 서리의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다. 만남. 그것은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대로 익명으로만 정보를 넘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의 의지를, 그의 진심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K, 좋다. 시간과 장소는 내가 정한다. 며칠 후 늦은 저녁. 서리는 낡은 후드 티셔츠에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종로의 한 낡은 헌책방으로 들어섰다. 약속 장소였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유사시에 얼마든지 군중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곳. 그녀는 역사 서적이 꽂힌 가장 구석진 서가로 향했다. 책장 사이에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먼지 쌓인 책등을 비추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때 서가 반대편으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서리는 숨을 죽였다. 남자는 평범한 면바지에 어두운색 재킷을 걸친 지극히 평범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서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지훈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다시 한번 하얘졌다. 그 역시 그녀를 알아보고는 그 냉철한 표정에 처음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책갈피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당신이었군.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단언이었다. 서리는 공포로 온몸이 굳어버릴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USB를 만지작거리며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제가 왜 대표님을 믿어야 하죠? 이 회사는 뿌리부터 썩었습니다. 대표님 역시 그 일부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녀의 당돌한 반문에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분노하는 대신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도 감히 자신에게 던지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책장 하나를 사이에 둘 만큼 가까워졌다. 믿지 못하겠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면 돼. 하지만 당신도 알겠지. 박만식 부회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경찰서 문턱을 넘기도 전에 사라질 거야.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다. 서리는 반박할 수 없었다. 지훈은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내비치지 않았던 깊은 피로감과 고독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이 회사를 바꾸고 싶다. 아버지가 남긴 이 거대한 제국의 낡고 부패한 부분들을 모두 도려내고 싶어. 하지만 난 혼자다. 박만식은 이 회사의 모든 혈관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 놓았지. 나에게는 당신이 가진 그 칼이 필요해. 그리고 당신에게는 내가 가진 방패가 필요할 거고.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리는 그 눈빛 속에서 화려한 총수의 모습이 아닌 거대한 적과 홀로 싸우고 있는 고독한 전사의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마침내 서리는 결심한 듯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지 않고 대신 선불폰을 꺼내들었다. USB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대신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내드리죠. 대표님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제 안전을 책임지십시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낡은 책방에 먼지 쌓인 서가 사이에서 진성그룹의 운명을 뒤바꿀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동맹이 맺어졌다. 그날 이후 사무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박만식이 주도하는 베스타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박만식은 자신의 정보원이 사라진 뒤 누군가 내부에서 자신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의심 많은 눈은 회사 전체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장 약한 고리 이설이에게로 향했다. 설이에게 지옥 같은 시간들이 시작되었다. 김 부장은 사사건건 그녀를 트집 잡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다. 밤을 새워도 다 끝내지 못할 만큼의 업무를 떠넘겼고 아주 작은 실수 하나를 빌미로 심할서를 쓰게 했다. 박만식의 충실한 개인 김 부장은 보이지 않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설희를 압박하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어느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던 설희의 좁은 골목길. 뒤에서 따라오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옆에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차창이 스르르 내려가고 안에는 박만식의 비서 중 한 명인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설희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설희 씨, 부회장님께서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너무 많이 아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차를 출발시켰다. 검은색 세단은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고 설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경고였다. 다음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의 가장 중요한 말이자 가장 연약한 말이 되어버렸다. 검은색 세단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이설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온몸의 감각은 마비된 듯 했다. 방금 전 그 남자의 미소와 나직한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에 보이지 않는 칼을 겨눈 것이나 다름없었다. 공포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옥탑방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길의 모든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려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잠그고 나서야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선불폰을 꺼내 제게 메시지를 보냈다. K, 그들이 날 찾아왔다. 박만식의 사람이다. 답장은 거의 즉각적으로 도착했다. J 부사관과 자세히 말해봐. 설희는 방금 있었던 일을 최대한 침착하게 타자기로 쳐서 보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지독한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였다. 그들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벌레처럼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다. 제이 내일 아침부터 널 지켜볼 사람을 붙이겠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마. 그리고 포기하지 마. 내가 있잖아. 마지막 문장에서 설희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차갑고 사무적이기만 했던 그의 메시지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느껴졌다. 그것은 분노였고 또한 그녀를 향한 책임감이었다. 그는 이 위험한 싸움에 그녀를 끌어들인 것을 자책하고 있었다. 설희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핸드폰 액정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두려웠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 위협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날 이후 설희는 두려움을 분노로, 분노를 집요함으로 바꾸었다. 낮에는 김 부장의 괴롭힘을 묵묵히 견뎌내며 평범한 회사원인 척 연기했고 밤에는 옥탑방의 작은 책상에서 USB 속 데이터와 사투를 벌였다. 박만식의 협박은 그녀를 위축시키는 대신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단순한 자금 흐름을 넘어 비자금 조성의 핵심 구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베스타 프로젝트 관련 공시자료, 해외 건설 관련 뉴스, 그리고 수십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들의 재무제표까지.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조각난 퍼즐처럼 맞추어 나갔다. 마침내 그녀는 박만식의 거대한 왕국 중심부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모든 비리의 온상은 진성그룹의 자회사인 진성건설이었다. 박만식은 진성건설을 통해 해외에 등록된 여러 개의 유령 회사로 건설 자재 비용을 부풀려 송금하고 있었다. 이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뒤 최종적으로 스위스의 한 개인 비밀 금고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제게 전송했다. K 핵심은 진성건설입니다. 장부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들이 자금을 옮기는 현장을 덮쳐야 합니다. J, 알겠다. 덫을 놓겠다. 며칠 후 진성그룹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국제투자협약에 따른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진성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진성건설의 모든 자금 흐름과 계약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할 것입니다. 외부 회계 법인과 내부 감사팀이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회의실은 순간 술렁였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박만식 부회장에게로 쏠렸다. 하지만 박만식은 노련했다. 그는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말에 화답했다.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대표님. 우리 진성그룹의 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좋은 기회가 되겠군요. 감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훈은 짧은 순간 그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경계심과 당혹감을 놓치지 않았다. 덫은 놓아졌다. 이제 맹수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예상대로 박만식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회 내 자신의 세력을 움직여 감사의 범위를 축소하려 압력을 넣었고 감사팀에 자신의 사람을 심어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지훈 역시 예상하고 있던 바였다. 박만식의 진짜 방역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서리는 갑자기 내부 감사팀의 호출을 받았다. 차가운 분위기의 조사실. 감사팀장은 그녀에게 몇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그녀가 경쟁사인 태영건설의 한 직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조작된 이메일이었다. 내용인즉 그녀가 베스타 프로젝트의 내부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것이었다. 이설희 씨,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컴퓨터에서 나온 명백한 증거입니다. 설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고 사무실 내에서 순식간에 산업 스파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죄인이 되어버렸다. 동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고 김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난했다. 박만식의 교활한 방역이었다. 내부 고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녀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그녀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지훈은 보고를 받고 분노했지만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다. 그가 설희를 비호하는 순간 그와 그녀의 관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감사를 최대한 지연시키며 시간을 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박만식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이설희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귀찮고 위험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단순한 경고만으로는 부족했다. 뼈저린 공포를 심어주어야만 했다. 그날 저녁 설희는 조사를 받은 뒤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다. 머릿속이 복잡해 그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도서관에 들러 추가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다. 밤늦게 도서관을 나선 그녀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과속으로 달려오던 대형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그녀가 서 있는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듯 트럭은 통제 불능 상태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설희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 앞에서 얼어붙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뒤로 넘어뜨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설희는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바로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춰 섰다. 단 몇 센티미터 차이였다. 괜찮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를 구해준 남자는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설희를 일으켜 세워주며 그녀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대표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순식간에 몰려든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설희는 까진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이 싸움은 더 이상 회사 내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정해진 수칙을 어겼다. 그는 선불폰 대신 직접 차를 몰아 그녀의 옥탑방에 있는 동네로 향했다.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운 그는 멀리서 가로등 불빛 아래 위태롭게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위태로웠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그는 보안 회선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찮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죄책감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붙였음에도 하마터면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했다. 전화기 너머 그녀는 울지 않았다. 조금 떨렸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그만두고 USB를 넘긴 뒤 안전한 곳으로 떠나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안하다 이설이,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 모든 일의 과정에서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당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제 선택이었어요. 그녀는 작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마치 그가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해요. 그 말에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회사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위해 싸워야만 했다. 트럭 사고의 충격은 이설희와 강지훈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더 이상 비정한 현실 속에서 이해타산으로 맺어진 임시동맹이 아니었다. 생사의 기로에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밧줄임을 깨달았다. 박만식은 이제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수동적으로 그의 실수를 기다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먼저 움직여야만 했다. 그날 밤 보안 회선을 통한 그들의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절박했다. 제2감사는 교착 상태다. 박만식의 사람들이 모든 자료 제출을 합법적인 절차를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어. 이대로는 시간만 끌릴 뿐이야. K,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를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증거. 설희는 며칠 밤낮으로 그 생각에만 매달렸다. USB 속의 전자 파일은 결정적이긴 하지만 박만식의 노련한 변호인단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물질적인 증거였다. 모든 전자장부의 원본이 되는 손으로 직접 기록한 종이장부. 박만식처럼 오만하고 치밀한 인간이라면 그런 핵심적인 증거를 자신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회사나 집은 오히려 너무 눈에 띄었다. 설희는 그의 모든 동선과 개인적인 습관 재산 내역까지 샅샅이 훑었다.
그러다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다. 그는 강남의 한 상업은행 VVIP 고객으로 그곳의 개인 금고를 10년 넘게 이용하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개인 소장품을 보관하는 용도라고 되어 있었지만 서리는 직감했다. 그곳에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문제는 어떻게 그 철옹성과도 같은 금괴에 접근하느냐였다. 지우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한태석 상무. 진성그룹 법무팀의 수장이자 선친의 오랜 친구였던 인물. 그는 지훈이 회사를 물려받은 이후 언제나 묵묵히 그의 편에 서서 개혁을 지지해 주었던 유일한 원로 임원이었다. 지훈은 한 상무의 청렴함과 충성심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지훈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한태석 상무와 단독으로 만났다. 그는 박만식의 비리에 대한 전모와 익명의 제보자 K의 존재를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한 상무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굳어졌다. 이럴 수가. 박 부회장이 감히 회사에 이런 짓을.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대표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대 회장님과의 의리를 걸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대표님을 돕겠습니다. 굳건한 신뢰가 형성되었다. 한 상무의 합류로 그들의 계획은 날개를 달았다. 법무팀장이라는 그의 직위는 내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측에 특정 고객의 정보 접근을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금괴 접근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 되어줄 터였다. 작전은 신속하게 계획되었다. 한 상무가 공식적으로 은행에 감사를 요청하여 관계자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지훈이 고용한 최고의 보안 전문가가 금고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아주 짧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알지 못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그 칼이 실은 자신의 등을 겨누고 있는 독이 든 칼날이었다는 것을. 한태석 상무는 박만식의 사람이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선대 회장이 자신을 제치고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앉혔던 그날부터 그의 충성심은 뒤틀리기 짱했다. 그는 힘을 숭배했고 박만식은 그에게 더 큰 힘을 약속했다. 그는 지훈의 개혁을 지지하는 척 연기하며 그의 모든 계획과 움직임을 박만식에게 보고해온 이중 스파이였다. 지훈이 아버지의 친구에게 보낸 절대적인 신뢰는 그들을 가장 깊은 함정으로 이끌고 있었다. 한 상무는 지훈과의 만남이 끝나자마자 즉시 박만식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강남 개인 금고입니다. 강지훈이 그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수학이 넘어 박만식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젊고 오만한 애송이 대표와 그 뒤에 숨은 성가신 쥐새끼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잘 됐네 한 상무. 아주 잘 됐어. 박만식이 차갑게 말했다. 덫을 놓읍시다.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완벽한 덫을. 그들의 역공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지훈의 팀이 금고를 터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생각이었다. 하지만 금고 안에는 진짜 장부 대신 강지훈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완벽하게 조작된 서류들을 넣어둘 것이었다. 그리고 잠입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경찰과 기자들을 현장에 들이닥치게 할 계획이었다. 존경받는 부회장을 모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개인 금고를 털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젊은 총수. 그의 명예와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작전 실행일이 다가올수록 서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감사에서 배제된 그녀는 오히려 자유롭게 박만식의 주변을 더욱 깊게 파고들 수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한 자금 흐름 하나를 발견했다. 며칠 전 박만식 소유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거액의 돈이 한태석 상무 아내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흔적이었다. 너무나도 교묘하게 세탁된 거래라 웬만한 회계 전문가는 찾아낼 수도 없는 흔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오직 이 데이터에만 매달려온 서리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한 상무가
왜 박만식의 돈을 그것도 이런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받아야만 했을까? 순간 그녀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함정이다. 서리는 미친 듯이 선불폰의 버튼을 눌렀다. 개의 계획을 중단해요. 함정입니다, 한태석. 상무가 배신자예요. 그의 안에 계좌로 돈이 들어갔어요. 당장 취소해요. 하지만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다. 상대방이 통화권 이탈 지역에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만이 차갑게 돌아올 뿐이었다. 지우는 이미 현장 근처의 통신 차단 구역으로 이동한 뒤였다. 바로 그 시각 강지우는 작전 지휘 차량 안에서 한태석 상무의 마지막 확인 전화를 받고 있었다. 대표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시죠. 수학이 넘어 한 상무의 목소리는 신뢰감 넘치고 차분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곧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우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전화를 끊고 차에서 내렸다. 은행의 후문. 어둠 속에서 그의 팀원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길 건너편 빌딩 숲의 그림자 속에서 수십 명의 경찰과 기자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옥탑방에서 서리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연락은 닿지 않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아군이 실은 가장 치명적인 적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강지우는 스스로 늑대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여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신락 같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미친 짓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옥탑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절망이 이설이의 목을 조여왔다. 강지우는 지금쯤 함정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을 것이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그녀는 무력감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진성그룹의 빌딩이 괴물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미친 짓이었다. 성공 확률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신락 같은 가능성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정지되지 않은 사원증이 있었다. 그녀는 건물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대표에게 직접 닿을 수 없다면 그의 그림자에게라도 가야만 했다. 늘 강지훈의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 김비서. 밤늦은 진성그룹 빌딩은 유령의 성처럼 고요했다. 설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곧장 44층 대표 집무실 바로 바깥에 위치한 비서실로 향했다. 예상대로 김 비서는 아직 퇴근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설희를 본 그의 얼굴에 경계심이 떠올랐다. 기밀 유출 혐의로 대기 발령 중인 직원이었다. 이설희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입니까? 김 비서님 시간이 없어요. 설희는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쏟아냈다. 은행 금고는 함정이라는 것, 한태석 상무가 배신자라는 것, 그리고 지금쯤 경찰과 기자들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까지. 김 비서의 표정은 처음에는 불신으로 가득했다. 일개 직원의 망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절박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한 설희의 눈빛에서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무엇보다 그는 강지훈이 한태석 상무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 신뢰가 바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 등급의 비상코드를 이용해 강지훈의 보안 단말기로 단 한 줄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한편 은행 후문의 어둠 속에서 지훈의 보안 전문가는 막 마지막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던 참이었다. 지훈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전 성공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단말기가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함정, 한 상무 배신, 즉시 철수. 지훈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지만 그는 단 1초도 의심하지 않았다. 김 비서는 결코 헛된 보고를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팀원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안개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지 불과 몇 초 뒤, 꼼짝 마라 경찰이다. 박만식의 신호를 받은 경찰들이 굉음과 함께 현장을 덮쳤다. 하지만 현장에는 텅 빈 복도와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범인도 침입의 흔적도 없었다. 완벽했던 함정은 빈 그물질로 끝나버렸다. 길 건너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만식은 분노와 혼란에 휩싸여 주먹을 부르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새벽녘 진성그룹 소유의 한적한 안전가옥. 강지훈은 창백한 얼굴에 이설이와 마주 앉아 있었다. 배신감에 대한 충격은 컸지만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다. 박만식은 이제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가 또 다른 수를 쓰기 전에 이번에는 그들이 먼저 움직여야 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말에 김 비서와 서리의 눈이 커졌다. 백만식 부회장이 직접 발의한 대표이사 불신임 안건을 상정할 겁니다. 어젯밤에 불법 금고 침입 미수 사건을 명분으로 삼아서요. 그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박만식은 이미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처형대에 스스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대표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김 비서가 만류했다. 아니요.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서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박만식은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의 오만함이 바로 우리의 무기가 될 거예요.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이 생각해낸 마지막 계획을 털어놓았다. 너무나도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계산과 상대의 허를 찌르는 역발상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경이로움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 이사회 회의실.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박만식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강지훈의 무능함과 독단적인 경영, 그리고 어젯밤의 불법적인 행동들을 조목조목 비난하며 대표이사 해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옆에는 한태석 상무가 배신당한 충신처럼 비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모든 이사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박만식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부회장님 말씀 중에 딱 한 가지 맞는 말이 있군요.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제가 어젯밤 부회장님의 금괴에 접근하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틀렸습니다. 그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오디오 파일을 재생시켰다. 처음에는 잡음 섞인 목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곧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그것은 어젯밤 박만식과 한태석이 나눈 통화 내용이었다. 어떻게 지훈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울 것인지, 어떻게 그를 체포하게 만들고 회사를 장악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음모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박만식과 한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설희의 계획이었다. 한태석이 배신자임을 확신한 순간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내부 통신망의 허점을 이용해 한태석의 법인폰의 특정 번호, 즉 박만식의 번호가 걸려올 때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다. 엄청난 실력과 대담함 그리고 운이 따라준 100만 분의 1의 도박이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박만식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교진말이다, 조작이야. 증거도 없이. 그따위 녹음 파일 하나로 날 모함하는 거냐. 내 놈들이 말하는 그 장부는 어디에 있나.
바로 그때 굳게 닫혀여 있던 회의실 문이 열렸다. 이설이었다. 더 이상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초라한 직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두꺼운 가죽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이 장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하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장부에 꽂혔다. 박만식의 눈은 거의 튀어나올 것 같았다. 어떻게 진짜 장부가 저 여자 손에? 서리는 회의 테이블의 가장 상석지훈의 옆에 서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박만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금고는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진짜 장부를 그곳에 둘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동안 진짜 장부는 어디에 숨겨두셨을까요? 아마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두 번째 장소였겠죠. 짧은 회상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의 팀이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며 시선을 끄는 동안 서리는 김 비서의 도움으로 한태석 상무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그녀는 박만식뿐만 아니라 그의 최측근인 한 상무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리고 한 상무의 사무실 책장 뒤에 몇 년 전 박만식이 선물한 비밀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도박을 했다. 오만한 박만식이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중요한 진짜 장부를 그의 충실한 공범에게 잠시 맡겨두었을 것이라고. 그녀의 도박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서리는 묵직한 장부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박만식 특유의 만년필 글씨체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었다. 내인년, 박만식은 마지막 발악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한태석 상무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했다. 거대했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지훈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야말로 격변의 중심에 있었다. 박만식 부회장과 한태석 상무를 비롯한 그의 세력은 모두 구속되어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 기업의 비리 사건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강지훈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검찰 수사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한편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의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들은 시장에 신뢰를 주기 시작했고 폭락하던 주가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세상은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린 젊은 영웅의 등장에 환호했다. 하지만 그 환호 속에서 그는 더욱 외로워졌다. 한편 이설이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를 올가매던 모든 혐의는 깨끗하게 벗겨졌다. 회사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내부 고발자로 칭송하며 파격적인 승진과 보상금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하고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길고 긴 싸움은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다. 그녀에게는 스포트라이트나 명예가 아닌 평범한 일상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강지훈이 익명으로 처리한 내부 고발 포상금 덕분에 그녀는 더 이상 돈에 쪼들리지 않게 되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완납하고 낡은 옥탑방도 조금 더 아늑하게 꾸몄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도서관을 다니며 책을 읽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마치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시간이 흘렀지만 강지훈은 이설이를 잊을 수 없었다. 수많은 보고서와 결제 서류 더미 속에서 그는 문득문득 그녀를 떠올렸다. 암호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던 밤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결코 꺾이지 않던 그녀의 단단한 눈빛. 이 거대한 승리의 기쁨을 나눌 유일한 파트너는 이제 그의 곁에 없었다. 승리는 공허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 만들어준 보안폰으로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상실감을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어느 늦은 저녁 산더미 같은 일을 마무리한 그는 충동적으로 차를 몰아 그녀가 사는 동네로 향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익숙한 옥탑방 계단 아래에 섰다. 하지만 차마 올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초라한 골목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때였다.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설희가 골목 어귀에 멈춰선 그를 발견했다. 값비싼 수트 차림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남자의 모습.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전화를 받지 않더군. 숨 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계단을 오르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곁에 섰다. 그는 회사 이야기를 시작했다. 개혁의 어려움, 새로 마주한 장벽들. 그는 더 이상 CEO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설희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조언을 건넸다. 그들의 완벽했던 파트너십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한참의 대화 끝에 지훈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본론을 꺼냈다.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진성으로. 그는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진성그룹 빌딩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과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단순히 직원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야. 내 파트너가 되어줬으면 해. 윤리 경영과 미래 전략을 전담하는 대표직 속에 새로운 팀을 만들 생각이야. 그 팀을 당신이 맡아줬으면 좋겠어.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설희는 망설였다. 다시 그 치열한 세계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 그녀의 망설임을 읽은 지훈은 마침내 그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또 상처받기 쉬운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게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야. 그는 평소의 냉철함을 모두 거두어낸 지극히 솔직하고 연약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욕실에서 비눗방울에 둘러싸여 있던 당신을 봤을 때, 내 완벽하게 정돈된 세상에 오류가 발생한 줄 알았지. 하지만 그건 오류가 아니었어. 재부칭이었지.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당신은 내게 혼돈 속에서도 작은 기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옳은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나와 함께 싸웠고 결국엔 나를 구했지. 이설이 나는 당신에게 단순히 직장 동료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야. 그의 시선이 깊어졌다. 아마도 당신 코끝에서 그 작은 비눗방울이 터지던 그 순간 나는 당신에게 반했던 것 같아. 설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녀의 얼굴에 마침내 느리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온화하고 빛나는 자신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의 고백이나 일자리 제안에 대해 즉답을 하는 대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서 보는 경치 정말 아름답네요. 그것은 그녀가 처음 그 욕실에 들어갔던 이유에 대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침입자가 아닌 동등한 자격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몇 달 후, 이설희는 진성그룹 미래전략윤리위원회의 수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지성과 청렴함은 강지훈이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긴 하루를 마친 두 사람이 나란히 진성타워를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긴급한 작전이나
무거운 회사 이야기가 없었다. 대신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까 하는 소소한 이야기가 오갔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 동맹이 아닌 일이든 삶이든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조용하고 단단한 파트너십이었다. 지훈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난한 소녀와 냉정한 CEO는 이제 없었다.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나 함께 싸우고 마침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설희와 강지훈이라는 두 사람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비눗방울 없이도 그들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